1645년 4월 26일 소현세자가 청나라 심양에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인 6월 27일 소현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33이었습니다. 사망 기록이 더 이상합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몸이 검은색이고 이목구비 7구멍에서 모두 피가 흘렀다고, 의관들이 진맥도 제대로 못했다고, 독살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인 인조가 아들을 독살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소현세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스스로의 미래를 죽인 이야기입니다. 소현세자는 1612년 인조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왕, 어머니는 인열왕후 한씨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대는 조선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했고 인조의 아버지 정원이군은 광해군에 의해 견제받는 처지였습니다. 소현세자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인조가 왕족이었지만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항상 정치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현세자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글을 빨리 배웠고 무엇이든 열심히 익혔습니다. 훗날 그가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보면 어릴 때부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한 가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복잡하다는 것을. 소현세자가 12살이 되던 1623년 아버지 인조가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인조반정이었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명나라를 배신했다는 것, 어머니를 패했다는 것, 동생을 죽였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반정에 성공했고 인조가 왕이 됐습니다. 소현세자는 하루아침에 왕의 아들 세자가 됐습니다. 12살에 세자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조반정이 가져온 것은 왕위만이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이 조심스럽게 유지하던 후금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인조는 명나라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후금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가 세자가 되던 날이 사실상 그의 비극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몰랐지만 1627년 후금이 쳐들어왔습니다. 정묘호란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쫓겨난 지 불과 4년 만이었습니다. 후금 금대가 압록강을 건너 빠르게 남하했습니다.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했습니다. 광해군이 도망쳤다고 반정을 일으킨 아버지가 이제 자신도 도망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결국 조선이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는 것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굴욕적인 화친이었습니다. 형이 되는 나라와 동생이 되는 나라, 무력으로 맺은 형제였습니다. 소현세자는 16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섬으로 도망가는 것을 봤습니다. 나라가 무릎을 꿇는 것을 봤습니다. 그 경험이 그에게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한 것을 무시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그 교훈을 16살에 배웠습니다. 정묘호란이 끝난 그해 소현세자가 혼례를 올렸습니다. 세자비는 강씨였습니다. 훗날 강빈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강빈은 보통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총명하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청나라 심양에서 보여주는 강빈의 행동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현세자와 강빈,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 비극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630년대 동아시아의 판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후금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명나라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1636년 후금의 홍타이지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황제를 칭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북방민족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자였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요구했습니다.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바꾸라고, 즉 조선이 청나라의 신하국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조가 거부했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거부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고,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소현세자는 그 논의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걱정했습니다. 청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알았습니다. 거부하면 반드시 전쟁이 온다는 것을. 1636년 12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전쟁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청군의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조선군이 제대로 막아보지도 못하고 밀렸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가려 했지만 길이 막혀서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소현세자도 남한산성에 함께 있었습니다. 겨울산성에서 포위된 채 버텼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추위가 극심하고 지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자빈 강빈은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군이 강화도를 함락시켰습니다. 강빈이 천군에게 잡혔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소현세자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적군에게 잡혔다는 것을.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인조와 소현세자는 45일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버티는 것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지원군이 우려다 천군에게 막혔습니다. 명나라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하나둘씩 항복하자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조가 고민했습니다. 항복이냐, 죽음이냐,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버지에게 현실을 직시하자고 했습니다. 더 버티면 성한 사람들이 모두 죽는다고, 항복이 부끄러운 것이지만 살아있어야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그 말이 인조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인조는 결국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복의 현장을 세자도 함께 지켜봐야 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삼전도, 지금의 서울 송파 근처입니다.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 나아가 300우 고두를 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찢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라고 불렀던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 것을 봤습니다. 이마를 땅에 찢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소현세자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그 장면이 그의 이후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강한 현실 앞에 명분만으로 버티는 것의 한계, 그것을 아버지의 굴욕을 통해 온몸으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 교훈이 나중에 아버지와의 충돌을 만들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이후 청나라가 요구했습니다. 세자와 두 번째 왕자를 볼모로 데려가겠다고. 볼모, 인질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이 청나라의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왕의 아들들을 청나라에 묶어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조가 울었습니다. 아들을 보내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소현세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잘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1637년 2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소현세자 나이 26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8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심양으로 가는 길이 멀었습니다. 한양에서 압록강을 건너 심양까지. 지금도 꽤 먼 거리인데 그때는 더 멀었습니다. 가는 길에 소현세자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들을 봤습니다. 천군에게 끌려가는 조선 백성들을 봤습니다.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그 행렬을 바라보며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람들을 언젠가는 돌려보내야 한다고. 그것이 세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 말이 픽션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조선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일에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조선 땅을 뒤로 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현세자가 도착한 심양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청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조선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소현세자에게는 심양관이라는 처소가 주어졌습니다. 갇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볼모였습니다. 언제든 인질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소현세자는 조금씩 주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가 어떻게 강해졌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청나라보다 더 충격적인 것을 만납니다.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담 샬이었습니다. 아담 샬은 독일 출신 예수회 선교사였습니다. 북경에서 활동하며 청나라 황실에서 천문학자, 수학자로 인정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야소교라고 부르던 천주교를 전파하러 온 서양인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아담 샬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아담 샬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 유럽에 거대한 나라들이 있다는 것, 총과 대포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것. 소현세자에게 그것은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는 경험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놀라운 흡수력을 보였습니다.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배우려 했습니다. 청나라 문물을 배웠습니다. 청나라가 어떻게 군사를 운용하는지, 어떻게 세금을 거두는지, 어떻게 이민족을 다스리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문물을 접했습니다. 망원경, 자명종, 세계지도. 이것들이 소현세자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아담 샬에게 물었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무엇이 보이냐고. 아담 샬이 달의 표면을 보여줬습니다. 산이 있고 분화구가 있는 달의 표면을. 소현세자가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세상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았소. 소현세자가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동안 강빈은 실질적인 생활을 챙겼습니다. 강빈은 심양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청나라 관리들과 교류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심양관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책임자가 됐습니다. 강빈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져온 물건을 심양에서 팔고 청나라의 물건을 조선에 보냈습니다. 무역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심양관 운영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조선 정부가 볼모로 보내준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강빈이 직접 돈을 버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 강인함이 나중에 인조의 반감을 샀습니다. 세자빈이 장사를 한다는 것이 체면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빈에게는 체면보다 현실이 먼저였습니다.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가장 공을 들인 일 중 하나가 조선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군에게 잡혀온 조선 포로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청나라 각지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청나라 관리들과 끈질기게 협상했습니다. 몸값을 내고 사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강빈이 번 돈이 여기에 쓰였습니다. 직접 포로들의 몸값을 치르고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8년 동안 수천 명의 포로를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크게 조명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소현세자가 볼모로 있는 동안 수천 명의 조선 사람들이 그 덕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동안 한양에 남은 인조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을 잊지 못했습니다. 청나라에 무릎을 꿇었던 그날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청나라를 증오했습니다. 청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심양에서 청나라 문물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청나라 관리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인조가 불편해졌습니다.
나라의 치욕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세자가 원수의 나라에 물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인조주의회 소현세자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자가 청나라 편이 됐다고, 세자가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그 말들이 인조의 귀에 계속 들어갔습니다. 소현세자는 심향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인 꿈이었습니다. 조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를 보면서 서양 문물을 접하면서 소현세자는 조선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천문학, 수학, 지리학, 군사기술, 조선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아담샬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조선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고, 조선을 바꾸겠다고. 아담샬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세자께서 돌아가시는 날 동방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6에 끌려가서 34세에 돌아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활발한 시기를 볼모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8년 동안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심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볼모 신분으로 봤습니다. 조선과의 연결이 끊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조선에 있는 부모를, 형제를, 백성들을. 소현세자는 그 8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청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서양 문물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현실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양의 인조는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645년 드디어 귀국할 수 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청나라가 볼모를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귀국을 준비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8년 동안 모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양 서적들이었습니다. 천문학책, 수학책, 지도, 지구이, 아담샬에게서 받은 선물들도 있었습니다. 천주교 서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샬에게 부탁했습니다. 조선에 함께 가달라고, 조선 사람들에게 서양의 학문을 가르쳐달라고. 아담샬이 안타깝게 사양했습니다. 청나라 황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소현세자가 떠나는 날 아담샬이 말했다고 합니다. 세자께서 가져가시는 것들이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을 잘 심으십시오. 1645년 4월 26일 소현세자가 8년 만에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33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세자의 귀환을 맞이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환영 행사는 크지 않았습니다. 인조가 냉랭했습니다. 아들이 8년 만에 돌아왔는데 반가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함께 기뻐해야 할 자리인데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소현세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인조가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소현세자 옆에 있던 강비는 그 차가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을 가졌을 겁니다. 8년 만에 돌아왔는데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인조에게 심양에서 가져온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서양 서적들, 지구위, 천문 관측 기구들. 인조가 그것들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설명했습니다. 서양의 학문이라고, 천문학이고 수학이라고, 조선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인조가 물었습니다. 천주교 서적도 있느냐고. 소현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선에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사학, 즉 나쁜 학문이라고 불리던 천주교를 세자가 가져왔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 대화가 두 사람의 시각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것을 가져왔고 아버지는 그것을 위험한 것으로 봤습니다. 인조의 눈에 소현세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8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습니다.
소현세자와 인조의 갈등이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조선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나라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조는 달랐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청나라는 원수였습니다. 서양 문물은 사학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들이 전부 틀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어느 날 직접 충돌했습니다. 기록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인조가 크게 화를 냈다는 것, 소현세자가 물러났다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그날 밤 강빈에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나 강빈이 뭐라고 답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조 주위에는 소현세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영조 씨였습니다. 소영조 씨는 인조가 총애하는 후궁이었습니다. 인조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귀국해서 왕위를 이으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소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면 강빈이 권력을 갖게 됩니다. 소영조 씨 입장에서는 소현세자와 강빈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소영조 씨가 인조에게 소현세자에 대해 나쁜 말을 했습니다. 세자가 아버지를 무시한다고, 세자가 청나라와 내통한다고, 세자가 왕위를 빨리 빼앗으려 한다고. 인조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미 아들에 대한 의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소영조 씨의 말들이 그 의심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소현세자가 귀국한 뒤 2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세자가 8년 만에 돌아왔으면 당연히 많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논의도 있고, 세자가 배워온 것들을 보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그런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2달 동안 소현세자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기록이 지워졌거나 처음부터 기록하지 않았거나. 그 2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소현세자와 인조 사이에, 소영조 씨와 인조 사이에. 우리는 결과만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소현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1645년 6월 초, 소현세자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세였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며칠 만에 위독해졌습니다. 의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인조실록의 기록이 충격적입니다.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온몸이 검은색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색이 검게 변했고 눈, 코, 귀, 입 등 7구멍에서 모두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진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증상들이 독살의 증거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당시 사용하던 독 중에 이런 증상을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와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1645년 6월 27일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3이었습니다.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이었습니다. 2달 만에 죽었습니다. 8년을 볼모로 살아남은 사람이, 청나라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조선에 돌아온 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인조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라고 명했습니다. 세자의 죽음에 대한 조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반응이 의심을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는다. 조사하지 말라고 한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빈이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강빈은 그보다 더 큰 비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뒤 인조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손, 즉 소현세자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그 대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자식들을 건너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인조는 강빈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빈이 인조를 저주했다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궁중에 저주 인형을 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빈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강빈을 사사했습니다. 독약을 내렸습니다. 1646년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소현세자를 잃고 1년 만에 강빈도 사라졌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부당했는지는 나중에 역사가 말해줍니다. 소현세자와 강빈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소현세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경손군, 둘째 경환군, 셋째 경인군이었습니다. 인조는 이 아이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섬으로 유배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제주도에서 하나씩 죽었습니다. 맏아들은 10세, 둘째는 9세, 셋째는 그보다 이른 나이에. 학대나 방치가 원인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소현세자의 꿈이 자식들의 죽음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씨앗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미래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소현세자의 죽음이 독살이었는가? 이 질문은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독사의설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증상이 독살과 일치합니다. 피부가 검어지고 구멍에서 피가 나는 것은 당시 사용하던 독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둘째, 인조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조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례를 간소하게 했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직후의 조치들이 이상합니다. 손자들을 제치고 다른 아들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며느리를 1년 만에 죽였습니다. 손자들을 유배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독살의 정황 증거입니다. 그러나 정황은 정황일 뿐입니다.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아직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인조라는 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소현세자 이야기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인조는 능력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고 2번의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 굴욕이 인조를 비틀어 놓았습니다. 청나라에 대한 증오,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수치심, 권력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들이 인조를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이 아들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청나라에 물들었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랑을 이겼습니다. 권력이 부정을 이겼습니다. 그것이 인조가 저지른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소영조씨를 빼놓고 소현세자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소영조씨는 인조가 총애하는 후궁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소현세자와 강빈은 그 권력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소영조씨가 인조에게 지속적으로 소현세자와 강빈에 대한 나쁜 말을 했습니다. 세자가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강빈이 저주를 했다고. 그 말들이 인조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강빈의 처형은 소영조씨의 모함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소영조씨도 결국 좋은 끝을 맞지 못했습니다. 인조가 죽은 뒤 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소영조씨도 처벌받았습니다.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뒤 왕세자가 된 복림대군은 나중에 효종이 됩니다. 그는 소현세자와 함께 심량의 볼모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효종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꿈꿨습니다. 북벌론이었습니다. 청나라를 쳐서 삼전도의 굴욕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같은 시간을 청나라에서 보냈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쪽이었고, 복림대군은 청나라를 증오하는 쪽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같은 경험을 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두 형제. 소현세자가 살아서 왕이 됐다면 조선의 역사가 달랐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소현세자가 무엇을 꿈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현세자가 살아서 왕이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역사의 가정이지만 그가 심양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청나라와의 실용적인 관계를 구축했을 것입니다. 명나라가 망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청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었을 겁니다. 둘째,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을 것입니다. 천문학, 수학, 지도 제작술, 군사기술, 이것들을 조선에 들여왔을 겁니다. 셋째, 천주교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박해가 아니라 수용의 방향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실현됐다면 조선이 일본보다 먼저 근대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조선의 미래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샬은 소현세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북경에서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샬이 오래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양에서 가장 희망적인 사람을 잃었다. 아담샬은 소현세자를 그렇게 봤습니다. 동방, 즉 동아시아에서 가장 희망적인 사람.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하고 나라를 바꾸려 했던 사람. 아담샬의 그 말이 소현세자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조선 사람이 아닌 유럽인이 소현세자의 가능성을 가장 잘 알아봤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소현세자는 조선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선교사에게는 동방의 희망으로 기억됐습니다. 강빈이 처형된 지 52년이 지난 1698년, 숙종이 강빈을 복권시켰습니다. 강빈의 저주 혐의가 무고였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해 숙종은 단종도 복위시켰습니다. 두 억울한 죽음이 같은 해에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소현세자도 시호를 받았습니다. 소현, 밝게 드러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밝게 드러나지 못했지만 죽은 뒤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늦게 정의를 실현합니다. 살아있을 때 이루지 못한 것을 죽어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소현세자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소현세자가 꿈꾼 조선의 개혁을 일본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일본은 17세기부터 나가사키를 통해 네덜란드와 교역했습니다. 서양 문물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19세기 메이지 유신의 토대가 됐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아서 왕이 됐고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이 일본보다 200년 앞서 변화할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입니다. 소현세자 혼자 조선을 바꿀 수는 없었을 겁니다. 기득권의 저항도 있었을 것이고 유교적 가치관과의 충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은 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첫걸음이 너무 이른 죽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고 강빈도 죽고 손자들도 유배를 보낸 인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인조의 말년은 좋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소용 조씨에게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정치가 흔들렸습니다. 인조가 꿈을 많이 꿨다고 합니다. 소현세자가 나타나는 꿈을, 강빈이 나타나는 꿈을.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조가 164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무게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소현세자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소령원이라고 합니다. 왕세자의 묘이지만 왕릉이 아닙니다. 왕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부릅니다. 왕릉보다 격이 낮은 묘입니다. 강빈의 묘도 근처에 있습니다. 부부가 죽어서도 함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심양의 낯선 땅에서 함께 버텼던 두 사람이. 소령호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조선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왕이 됐어야 할 사람, 조선을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이
33세 죽어 잠든 곳입니다.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가져온 서학, 즉 서양 학문이 조선에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조선은 서양 문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 태양 중심설, 망원경, 자명종 이런 것들이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가 이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배우고 책을 가져오고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조선이 세계를 넓게 볼 수 있는 창문이 열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창문이 닫혔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으면서. 그가 가져온 서적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일부는 보관됐지만 상당수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이 서양 문물을 본격적으로 마주한 것은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19세기입니다. 그 200년의 공백이 조선의 근대화를 늦췄습니다. 소현세자가 가져온 것 중에 천주교 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 자신이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샬이 소현세자에게 세례를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받아들이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천주교에 열린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이 됐고 천주교에 우호적인 정책을 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의 천주교 박해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조선 역사에서 천주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천 명이 순교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살았다면 그 비극도 달라졌을 수 있었습니다. 소현세자 대신 왕이 된 효종이 선택한 길은 달랐습니다. 북벌론이었습니다. 청나라를 쳐서 복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효종은 군사를 강화했습니다. 무기를 개량했습니다. 청나라를 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벌을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는 너무 강했습니다. 조선이 아무리 준비해도 청나라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북벌론은 결국 실현되지 못한 꿈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조선의 에너지를 10년 동안 소모했습니다. 현실적인 발전보다 불가능한 복수에 집중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추구했던 실용주의와 효종의 명불론, 두 길 중 어느 것이 조선에 더 좋았을지는 역사가 간접적으로 답해줍니다.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목격한 청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것을 이해해야 소현세자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나라는 단순한 북방민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몽골, 한족, 여진족을 통합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행정체계가 탄탄했고 군사력이 강했으며 문화도 다양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나라는 실용적이었습니다. 아담샬 같은 서양인을 등용해서 천문학과 수학을 활용했습니다. 이민족의 기술도 받아들였습니다. 쓸모 있으면 채용했습니다. 소현세자는 그것을 봤습니다. 왜 청나라가 강한지를, 명분보다 실용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관찰이 소현세자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바꾸려는 꿈을 만들었습니다. 소현세자 이야기는 조선의 명분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명분론이란 무엇인가요?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보다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실리보다 명분을. 인조는 명분론자였습니다. 청나라는 오랑캐니까 섬길 수 없다. 명나라는 은혜를 베푼 나라니까 의리를 지켜야 한다. 그 명분이 병자호란을 불렀습니다. 소현세자는 달랐습니다. 청나라가 강하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양 문물이 좋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먼저다. 두 세계관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명분론이 이겼습니다. 그 승리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는 이후 조선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소현세자는 33세 죽었습니다. 왕도 되지 못했습니다. 개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서양 서적들입니다. 소현세자가 가져온 책들이 일부 남아서 이후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생각의 씨앗입니다. 소현세자의 이야기가 후대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조선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셋째, 역사적 교훈입니다.
소현세자의 비극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후대가 배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씨앗은 바로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오래 땅 속에 있기도 합니다. 소현세자의 씨앗은 200년이 지나서야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뒤 100년이 지나면서 조선에서 실학이 등장했습니다. 실학이란 현실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공리공론이 아니라 실제 백성의 삶에 필요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학자들은 청나라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양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선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들이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가졌던 생각과 똑같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건너 소현세자의 정신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박지원, 정약용, 홍대용. 이들이 소현세자의 꿈을 직접 이어받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이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현세자의 꿈이 실현되지 않은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19세기 서양 열강이 동아시아로 밀려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이 무역을 요구했습니다. 군함을 이끌고 왔습니다. 조선이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0년 동안 바깥 세상에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서양 문물을 모르고 서양의 군사기술을 모르고 서양과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무지함의 대가가 1910년 국권 피탈이었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소현세자의 개혁이 실현됐다면, 만약 200년 전에 세상에 눈을 떴다면 그 비극이 달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소현세자 이야기가 왜 지금도 중요할까요? 380년 전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소현세자가 보여주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의 대가입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에 집착하고 현실보다 명분을 앞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은 역사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과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충돌합니다. 소현세자는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 구도는 지금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소현세자의 이야기는 현재형입니다. 소현세자가 8년을 살았던 심양, 지금의 중국 선양입니다. 심양관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양은 지금도 도시로 살아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걸었던 거리, 바라봤던 하늘, 아담샬과 대화를 나눴던 어딘가. 그 장소들이 지금은 다른 모습이지만 역사는 그 위에 쌓여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배운 것들, 꿈꾼 것들, 그것이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역사는 사라진 것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살아 있습니다. 소현세자도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강빈을 다시 봐야 합니다. 조선 역사에서 강빈은 오래 나쁘게 기록됐습니다. 저주를 했다는 누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강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심양에서의 행동을 보면 강빈은 놀라운 여성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무역을 했습니다.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일에 자신이 번 돈을 썼습니다. 소현세자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선이 다른 나라였다면 강빈은 훌륭한 왕비로 기억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 그녀는 모함을 받고 처형됐습니다. 강빈이 복권된 것이 52년 후였습니다. 늦었지만 역사는 결국 그녀를 바로봤습니다. 소현세자와 광해군을 비교하면 흥미롭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봤습니다. 광해군은 후금과 명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 문물과 서양 학문을 배우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의 현실적인 생존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명분론을 앞세운 세력에 의해 밀려났습니다. 광해군은 반정으로, 소현세자는 독살로. 두 비극 사이에 17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광해군이 1623년에 쫓겨났고 소현세자가 1645년에 죽었습니다. 17년 만에 같은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조선은 같은 실수를 17년 간격으로 반복했습니다. 현실주의자를 거부하고 명분론을 선택했습니다. 소현세자와 교류했던 아담샬은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샬은 청나라 황실에서 계속 활약했습니다. 순치제의 신임을 받아 흠천감 감정, 즉 천문을 담당하는 관직의 최고자리에 올랐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뒤에도 아담샬은 조선과의 연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를 통해 조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문을 닫았습니다. 소현세자가 없는 조선에서 서양 학문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담샬이 말한 동방의 희망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조선이 스스로 그 희망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기록을 남겼습니다. 심양일기입니다. 이 일기는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를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일기를 읽으면 소현세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꼼꼼한 관찰자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면 기록했습니다. 청나라 문물, 서양 문물, 자신이 만난 사람들. 일기에는 아담샬과의 만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도 일부 담겨 있습니다. 이 일기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소현세자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기록 속에 그가 살아있습니다. 소현세자가 귀국 후 2달 만에 죽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2달은 짧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와의 충돌, 자신이 가져온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조선을 바꾸겠다는 열망, 그리고 아버지의 냉담함, 소용조 씨의 방해, 기득권 세력의 경계. 8년을 기다려 돌아왔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 소현세자가 그 2달을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해 봅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 죽었습니다. 그 2달의 이야기가 사라진 것이 이 비극의 가장 큰 공백입니다. 소현세자 대신 효종이 왕이 됐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인조의 선택이었습니다. 효종은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북벌로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내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나라가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효종의 조선은 문을 닫았습니다. 바깥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에 사신을 보냈지만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의 조선이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문을 열었을 겁니다. 배우려 했을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선은 효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소현세자의 길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이 조선이 죽인 미래입니다. 소현세자가 그 미래였습니다. 소현세자가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조선의 가능성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일찍 세상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가능성, 명분보다 실용을 선택할 수 있었던 가능성,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가능성, 이 가능성들이 33 소년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조선이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변화보다 안정을, 미래보다 과거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이후 250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오랫동안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역사학자들이 소현세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왜 죽었는지를 다시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들이 쌓이면서 소현세자가 새롭게 평가됐습니다. 조선이 놓친 기회, 조선의 미래가 될 수 있었던 사람. 드라마와 소설에서도 소현세자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억울함이고 안타까움이고 그리고 교훈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지 3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처음 망원경으로 달을 봤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달의 표면에 산이 있고 분화구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소현세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세상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았다고. 그것이 소현세자라는 사람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르던 것을 알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이 넓다는 것을 배우면서 기뻐했습니다. 망원경은 소현세자의 상징입니다. 먼 것을 가까이 보는 도구,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도구, 그것이 소현세자가 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조선이 그 망원경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먼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소현세자 이왕 1612년에 태어나 1645년에 죽었습니다. 33이었습니다. 8년을 볼모로 살았고 2달을 귀국자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운 것들을 쓰지 못했습니다. 꿈꾼 것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앞을 봤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봤습니다. 조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봤습니다. 단지 그것을 실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옳은 것을 알았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현세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이 죽인 미래, 그것이 소현세자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